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현재 의무로 남아있는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곧 권고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병원과 약국의 마스크 의무는 남겨두고 일단 대중교통 착용 의무를 먼저 해제하는 방안 여부를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뒤에도 후각이나 미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었다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포그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이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후유증 연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배출 감축이 목표대로 잘 이행되지 않자 발생한 탄소를 포집해 지하로 되돌리는 사업이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해 해저 1,800m 깊이의 탄소를 영구 저장하는 사업으로 이른바 탄소 공동묘지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탄소 제로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그동안 극저온에서만 나타났던 초전도 현상을 20.5도에서 나타내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를 다른 기관에는 배포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성공 여부에 대한 진실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986년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주변의 떠돌이 개들이 수십 년간 살아남아 세대를 거듭해 번식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능 사고가 포유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곧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데 대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들도 대부분 찬성한다며 의무가 사라져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두고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를 먼저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15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 단장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팬데믹이 끝나고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 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기는 새로운 방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실외에서는 필요 없었지만 실내에서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권장됐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잡한 통근 열차와 버스, 고령자가 많은 시설, 병원 등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권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가 좋은데도 처방률은 낮아 더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감염과 입원,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처방률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팍스로비드의 경우 함께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26개로 너무 많아 처방이 까다로운 게 사실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처방해달라고 의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특효약이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뒤에도 잔기침이나 후각, 미각 저하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가운데 냄새를 잘 못 맡는 후각 저하 증상을 겪었다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포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침은 거의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두통도 계속 있고 머리도 멍하고 일에 전혀 집중을 못해서 좀 힘들었어요. 코로나19 후유증 가운데 냄새를 잘 못 맡고 맛을 잘 못 느끼는 후각과 미각 저하 증상이 흔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었다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에서 진료받은 440명을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꼴로 브레인 포그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 증상을 겪은 환자를 다른 증상의 후유증 환자와 비교했더니 후각과 미각이 저하된 경우가 2.5배나 더 많았습니다. 코에 있는 후각신경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 중추인 해마가 변연계에 있는 점이 후각 저하와 브레인 포그 사이의 연관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각이 그 후각 상피 세포에서 후각 신경을 지나서 뇌의 변연계, 해마가 기억의 센터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 외에 신경학적 후유증에는 두통과 어지럼증, 기억장애가 있었는데 이들 증상은 피로와 수면장애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 신경염증이 유발돼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후유증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연구와 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이 훌쩍 넘은 가운데 일회용 마스크와 식당 등의 투명 칸막이는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쓰고 난 방역용품에 대해선 그저 버리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침을 세워둔 게 없어서 자칫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거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침방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식탁마다 세워둔 플라스틱 칸막이. 이 학교 급식실에만 300개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누그러지면서 교육부는 새학기부터는 식탁에서 칸막이를 떼어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곧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쓸모를 잃은 플라스틱 칸막이 수백만 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폐기물도 처리에 따른 어떤 비용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폐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내가 없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환경부와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른바 코로나19 쓰레기는 칸막이 말고도 또 있습니다. 쓰고 난 마스크가 대표적으로 재작년 한 해 사용된 마스크가 73억 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날마다 마스크 2천만 개가 버려지는 셈인데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이는 드물어서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수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쓰고 버린 마스크를 수거해 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버리기도 합니다. 저 직원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수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거함에 쌓인 마스크들은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 플라스틱 알갱이인 펠릿으로 만드는데요. 장난감과 병뚜껑, 화분과 의자 등 각종 생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폐마스크 수거함은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자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십 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마스크 세척과 철심 분리 등 전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전국 단위로 폐마스크 재활용 지원이나 홍보 정책을 펴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눈앞의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쓰레기가 일으킬 환경오염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을 했는데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밝히는 건 좀 무책임한 태도로 생각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방역용품들을 그저 쓰레기로 불태우거나 땅에 묻는 대신 다시 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볼 때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금의 30, 40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빠르게 늙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사용 등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건데요. 몸과 마음 건강을 모두 챙겨야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8년차 직장인 민모 씨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거나 업무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운동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는 시간이 좋다 보니까 그게 또 운동하기가 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사회 경제 활동의 한창인 30, 40대에서 실제 나이보다 신체가 빠르게 늙는 가속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장, 주거,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신체 활동량은 줄고 배달 음식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가속 노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즐겨 사용하는 SNS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디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충분한 잠을 또 가지기 어렵게 만들고 또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속 노화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최근 비만과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등 30, 40대 남성의 건강 지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정 교수는 가속 노화를 그대로 두면 각종 만성 질환에 일찍부터 오래 시달리게 되고 부모보다 빠르게 늙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대략 50대가 됐을 때 경험하던 그런 만성 질환들을 30, 40대에 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젊은 성인들의 건강 수명이 부모 세대보다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느리게 나이 들기 위해선 신체 건강만큼 마음을 돌보고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는 게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를 찾고 또 우리 삶에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빼내보자. 평균 수명이 늘어난 30, 40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 어느 세대보다 더 철저한 노력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And Your Royal Highness, I think we now have connection to the offshore facilities. So I'll speak out loud. Syria offshore control, can you hear me? Your Royal Highness, I can confirm that we have now started to inject the first CO2 in the North Sea. Congratulations. Thank you. And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day to be able to reverse the traffic in the pipes and send CO2 back into the Danish underground to the benefit of the climate, for Denmark, for Europe, but for the planet. The world has changed. It is now part of the Danish climate strategy. It's, as we heard, part of the European, and there is, pardon my French, no chance in hell that we will meet the global climate targets without CO2 storage. This project is a significant step towards European carbon neutrality. And the science is clear. Industrial carbon removal is a necessary part of our climate toolbox. 네, 이산화탄소를 다시 깊은 땅속에 파묻는 사업을 보셨는데 그 정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산업계도 2030년까지 실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정한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5%인 1,300만 톤에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분야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11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는 날이었죠. 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해 여름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잖아요. 일본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 시설을 거친 뒤에 방류하기 때문에 안전한 처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 주민들은 물론이고 뭐 주변국에서도 사실은 걱정도 그리고 반대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이 쟁점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일본 어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어업 협동조합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염수 자체가 문제다. 아직은 너무 오염이 돼 있는 상태다. 깨끗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어민들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합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업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이 최근에서야 겨우 이 후쿠시마 어업 관련 이미지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다시 나빠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일본 정부가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약속을 깨고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이 도쿄 전력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오염수가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를 저장하고 있는 이 탱크의 용량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더는 방류를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 이후로 지금은 이제 핵 분열은 멈춘 상태지만 아직도 붕괴열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핵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원자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을 해서 그 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지하수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 냉각수에 지하수가 함께 섞이면서 매일같이 오염수가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고 초기에는 이 지하수의 양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이 오염된 원전을 타고 지나가서 흘러나왔다고 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한 150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연료봉이 좀 식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이 도쿄 전력 주장에 따르면 이 탱크에 따로 담아서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도쿄 전력이 구비해 놓은 탱크가 한 1,600개 정도고요. 이 용량이 137만 톤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97% 가까이 다 찼다고 해요. 네. 기존 탱크가 다 찼으니까 그럼 탱크 더 지어서 보관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텐데 이 도쿄전력은 이 폐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은 연료봉을 꺼내서 해체하고 이 폐로를 하는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부지 내에 탱크를 더 지을 땅이 없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염수를 방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상황에서 일단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해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배출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이 방류하기로 계획한 오염수의 총량은요. 132만 톤입니다. 엄청 많은 양인데 한꺼번에 방류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방류를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할 겁니다. 네. 대충 나누면 하루에 한 120톤 정도의 물을 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으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는 또 2번을 걸쳐서 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안전한 수준에서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쿄 전력은요 다 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는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한 뒤에 이 남은 물을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을 하고 1km 정도 길이에 되는 해저 터널을 통해서 후쿠시마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 태평양 앞바다에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문제는 이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방사성
특종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중수소인데요. 예. 이 삼중수소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도 지금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감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바닷물에 희석을 해서 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 도쿄전력은 희석을 통해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4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양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과학적 근거를 들면서 방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건 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얼마나 오염수 방류를 또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성실히 수행할지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알프스를 처리한 오염수를 현재 저장 탱크에 저장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알프스에서 방사성 물질을 62종 제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돼 있는 탱크에 저장돼 있는 물, 그러면 삼중수소 말고는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은 다 제거된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 알프스로 처리한 후 저장된 오염수의 29%만이 기준을 충족했고요. 나머지 71%는 이 방사성 물질 농도가 몇몇 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직은 더러운 오염이 돼 있는 물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이 알프스로 한 번 더 처리를, 2차 처리를 하면 이제 남은 방사성 핵종들이 다 제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요. 이 도쿄전력이 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방사성 물질 농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농도값이 뭐 수치가 다르거나 기준값이 다르거나 이렇게 해서 다 제각각이고 이 도쿄전력과 달리 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여기하고도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오류들이 뭐 단순 작업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수치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왜곡을 하는 건지는 사실상 국내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도쿄전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지난 1월 국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돼 있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로는 도쿄전력이 제공했던 4년 3개월의 이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오류 투성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특히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물질이라고 텔루륨 127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반감기가 9시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다 사라져야 되는 건데 실제로 오염수 안에서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등 아주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수치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도저히 말을 못 믿겠는데 어쨌든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일본은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전하다면 사실 뭐 호수를 파서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고려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 원전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두고 일본 정부도 5개의 방안을 먼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5개의 방안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가장 유력했던 건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해양에 방류하는 이 바다에 버리는 방법이었다고는 하는데요. 현재 어느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든 간에 이 삼중수소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바다나 대기에 방출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외의 대안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수중기화를 시켜서 대기 중에 방출하는 대기 방출법이 있고요. 또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가스를 만드는 수소 방출법, 시멘트 등을 섞어서 땅에 묻는 지하 매몰법, 그다음에 2,500m 지하 지층 안에다가 오염수를 넣는 지층 주의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층 주의법은 뭐 누출 방지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또 일본은 또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지하 매몰법도 처분할 땅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뭐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처럼 이 땅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수소 방출법은 폭발 위험이나 기술적 과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현실적인 방출 방법 중에 가장 큰 대안으로 올라온 게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기 방출도 분명히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일본이 이제 해양 방출을 선택했냐면 대기로 방출하게 되면 확산을 예측하는 방법이 어렵고 또 방출 농도 자체도 대기로 나가라 버리면 이제 쉽게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양 방류가 확실하게 통제 가능한 방법이라고 일본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그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한 건데 그 시점을 올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좀 성급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이 자문기관이 있었는데 다핵종 제거 설비 소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네. 처리 방안별 소요 기간, 소요 비용, 그다음에 작업자들의 위험성 등도 함께 이제 보고서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네. 앞서 설명했던 지층 주입을 하는 경우라고 선택을 하면 3,976억 엔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지하 매몰법은 1,624억 엔, 그리고 수소 배출은 1,000억 엔, 그리고 대기 배출은 349억 엔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해양 방류를 할 경우에는 대기 배출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수준인 34억 엔만 필요했습니다. 예. 금액이 많이 줄어드니까 예.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해양 방류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 충분한 보관 기관을 두고 이 해양에 방류하는 게 더 환경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삼중수소가 지금 알프스로 제거가 안 되잖아요. 예.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 부지에서 24년을 만약에 보관을 하고 방류를 한다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할 때도 농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 위험성이 지금보다는 확연히 예.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 저장 후에 해양 방류를 할 때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 희석 후 저장 없이 지금처럼 바로 해양에 방출하는 예산보다 20년 정도 육지에 저장해 두고 방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2배 이상 뛴다고 해서 지금의 선택이 사실상 경제적인 선택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 되는 결정인데 여기에 돈이 좀 포함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방류해도 우리나라 해안은 좀 안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이 수치로만 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난달 한국방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이 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분석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연구 네. 결과였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요, 이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에서 약 1km 앞 바다에 삼중수소를 일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연간 최대 방출량인 22조 베크렐을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1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방류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네. 그 결과 방출 2년 후부터 0.0001 베크렐의 농도가 국내 해역에 일시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4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뒤 우리나라 해역에 본격적으로 이 삼중수소가 유입이 됐는데 이 10년 후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0.001 베크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가 172 베크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소수점 세 자리 정도의 값이니 실제 있는 값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거를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한강에 만약에 우리가 침을 한번 딱 뱉어요. 예. 그러면 한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수돗물로 먹는데 그럼 이 수돗물이 침 한 번으로 더럽다 혹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네. 네. 후쿠시마 오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강에 침 막 뱉어도 돼 깨끗할 안 되죠. 거야. 네. 이거는 네. 아니잖아요. 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할지언정 오염수를 무조건 방류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거죠.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제대로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고 또 희석을 해서 방류가 된다면 태평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미미할 수 있는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전 세계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에 선례를 잘 남겨야 하는데 장기 저장 후에 방류를 하는 다른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아주 좀 성급한 방류 결정을 했다는 게 좀 네. 문제로 보여지고요. 일본 정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이제 아무래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뭐 책임감 있게 오염수를 처리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것을 기대해야 하고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또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도
조금 더 강화시켜야겠습니다. 네, 사실 미미하더라도 방사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로켓 테란1이 다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발사대에 설치된 이 로켓은 11일 오후 1시부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으나 2단계 추진제의 압력 문제로 발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제작사인 미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앞서 8일 테란1 로켓을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추진체 온도 문제로 발사 직전에 불발됐습니다. 제작사는 조만간 다시 발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에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게 됐죠. 그런데 사고 이후 이곳에 버려졌던 개들이 방사능 영향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개체수를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능 사고가 포유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인류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 사고로 530경 베크럴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누출량의 10배 수준입니다.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은 집과 반려동물을 남겨두고 대피했고 이제는 버려진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체르노빌 원전 지역에서 살아남은 개들이 다른 개들과 유전적으로 구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 2017년부터 체르노빌 원전 주변 지역 출입 금지 구역을 3년간 돌아다니며 떠돌이개 302마리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 결과 체르노빌 원전 가까이에 사는 개들은 15km 떨어진 체르노빌시, 45km 떨어진 슬라부티치시에 사는 개들과 유전적 상관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방사선 피폭 정도에 따라 유전적 특징이 달라 어느 지역에 사는 개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Compare the dogs of Chernobyl to these other village dogs and other breed dogs gives us a lot of power to determine what the history, what the ancestry of these animals is and how they've changed over time. 특히 체르노빌 사고 지역에서 사는 개들 중에는 15개의 가족이 확인됐는데 이 중에는 조부모와 부모, 자식으로 이어지는 3세대 혈연 관계까지 파악됐습니다. 또 일부 가족은 활동 지역이 넓게 퍼져 있었는데 이는 개들이 출입 금지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번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nd really lay the groundwork for the question we all want to address, which is how do you survive in a hostile environment like this for 15 generations? 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 주변과 조금 떨어진 체르노빌시에 사는 개 가운데 셰퍼드 품종을 선택해 순수 혈통의 일반 셰퍼드와의 DNA 차이점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효영입니다.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는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꿈의 물체로 불리지만 극저온에서만 존재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5도에서 초전도 성질을 보이는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발표해서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인간이 판도라 행성을 침략하는 이유는 초전도체 언옵테이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기 저항이 없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초전도체는 자기 부상 열차와 양자 컴퓨터, 핵융합 장치 등을 만들 수 있는 꿈의 물질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 성질을 보이긴 하지만 영화와 달리 영하 200도 부근의 극저온에서만 가능합니다. 미 로체스터대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히토류 원소인 루테티움에 수소를 결합한 뒤 질소를 혼합해 200도 고온 처리를 해서 만든 물질, 이른바 NDLH입니다. 평소에는 짙은 푸른색을 띠지만 압력을 가하면 초전도체가 되며 분홍색을 띱니다. 초전도 현상을 보이려면 대기압의 10,000배 수준의 압력을 가해야 하지만 기존 초전도체 압력 조건보다는 200분의 1도 안 되는 낮은 압력입니다.
there are different other ways to mimic this pressures by using strain engineering or various different techniques. So these kind of huge claims need a careful, thorough examination. So because of that, it went through a rigorous review process.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고 연구진은 다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을 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들어 초전도체를 다른 기관에 배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학계에서는 성공 여부에 대한 진실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신흥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인구가 다음 달에 1억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통계청 산하 인구 노동통계국은 올해 4월에 전체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증가는 현행 투자 유치 정책과 안정적인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9,9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1억 명이 넘는 국가는 현재 14개국이며 이 중 아세안 회원국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2개국이라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식중독하면 더워서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을 주로 생각하지만 봄철에도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봄철 식중독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원인과 예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식중독 정말 익숙한 병명인데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식중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하고요. 예. 흔히 장염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고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증상도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중독의 원인은 몸에 유해한 성분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거 하고요. 또 화학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화학물질이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 후에 급성 위장관 증세를 함께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하고 또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의 독에 의한 독소형과 또 세균 자체에 대한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감염형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이제 흔히 과거부터는 세균성 식중독이 사실 식중독의 가장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중 세균성 식중독 말고 또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있다고 하신 건데요. 바이러스 감염되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이나 음용수를 섭취했을 때 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직접 만진 손으로 입을 만졌을 때,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간호할 때 분변이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환자랑 식품이나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감염이 가능합니다. 최근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위생관념이 발달하고 음식도 부패한 음식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많아지고 있어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독성 화학 물질로 인해서 이런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소화기 자체의 증상하고 세균이나 독소가 전신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전신 증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이제 독소가 소화관의 위쪽에 있으면 구토를 통해서 또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미생물의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는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서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하고 전신에
감염에 의한 반응으로 전신 발열이라든가 또 일부 세균 같은 경우에는 독소에 의해서 신경의 마비, 또 근육 경련, 의식 장애와 사망까지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식중독에 의한 진단, 또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식중독에 의한 것들은 보통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제 수분 섭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전될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 섭취와 증상 발생 시간과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식중독의 병원군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독소에 의한 거는 조금 짧게 발생하고 반면에 세균이 들어가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생기는 독소가 생기는 건 조금 더 길게 생기는데 증상이 나중에 생기는데요. 식중독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지만 발열과 장염 증상이 심하고 전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분변을 이용한 세균 배양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배가 아픈 경우는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식중독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 사실 수없이 많고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CT를 하더라도 감별이 어려운 순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문제가 되실 수 있는 음식을 드신 병력이 있고 또 구토, 복통, 설사가 거의 동시에 생기는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민성 대장에 따른 증상이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배변 후에 조금 편해지는 경과를 보여요, 복통이. 하지만 식중독에 따른 복통은 설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거와 함께 몸에 허약감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열이 함께 동반되는 점 이런 것들로 차별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배가 아픈 경우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할 정도로 흔한데 구토와 복통, 설사가 거의 동시적으로 또 급속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이 점을 이제 차별점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식중독에 걸리면 물론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겠지만 그 전에 자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응급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1차적인 치료는 구토나 설사로 인해서 체내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을 다 교정하기 위해서 물과 수액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식중독 환자는 장 점막이 손상되고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바로 먹으면 소화흡수가 안 되고 설사가 악화될 수 있어서 초기에는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데워서 순수한 물에 비해서 좀 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중독 환자한테는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시중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사가 조금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설사가 심한 상태에서는 장에서 수분 섭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는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수분 섭취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사하는 순간에도 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가벼운 음식으로 점점 이행하시면 좋겠고요. 또 혈변이나 발열이 심한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식중독 증상 중에 구토는 사실 독을 없애는 반응이거든요. 구토, 설사는. 그래서 이때 마음대로 구토를 멈추게 하는 항구토제라든가 설사를 막는 그런 약물을 쓰시는 거는 곤란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조금 바이러스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약물을 쓰시지 않고 좀 지켜보시면 수분 섭취 같은 걸 하시면 경과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고 약물을 쓰면 경과를 늦출 수가 있어서 그때는 약물을 쓰지 않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소화제나 다른 상비약 같은 것을 먹으면서 좀 자체적으로도 좀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경미한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물 1리터에 소금 4작은술 또 설탕 4작은술에 소금 1작은술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복통에 대한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항구토제라던가 설사를 막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지만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복통을 살짝 작게 해주는 약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쓰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단지 주의할 거는 혈변이 생기거나 발열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수액 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때 치료하지 않고 참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자연 치유도 가능한 건지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나 독소에 의한 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보통의 면역력과 체력을 지닌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수분 공급과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탈수로 인한 이상이라던가 신장 이상, 또 경련,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설사를 좀 심하게 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이후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소화가 안 된다고 죽이나 미음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시면 근육이 빠지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 감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가 설사를 자주 하시면은 수액 치료 등을 위해서 병원을 좀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냥 배탈 났다 수준이 아니라 이게 가볍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봄이 시작되는 계절인데 그 봄철 식중독이 특별히 그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뭘 주의해야 할까요? 네, 식중독은 사실 4월부터 시작해서 6월을 정점으로 해서 9월까지 기승을 부리는 게 맞는데요. 이제 한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는 반면에 네. 봄에는 과거보다는 급식이나 외식이 늘어서 식중독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같이 먹는 음식들이 실온에 보관되게 되면 문제를 네. 일으키게 돼서요. 네. 이제 가급적 야외 활동 중 먹는 음식들을 냉 보관이 가능하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상대적으로 3, 4월은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상온의 음식을 2시간 이상 두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보관에 특히 유의해야 할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식중독의 주 원인 음식은 생선회라든가 굴, 조개류 같이 끓여 먹지 않는 생으로 먹는 해산물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예. 또 상온에 보관을 하는 돼지고기라든가 하는 그런 육류 같은 거, 또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거에 조리식품을 조금 오래 뒀을 때, 또 야채류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거기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채류 씻는 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 또 육류와 김밥류는 가급적 상온에 오래 두지 않고 2시간 이내에 소비하는 게 좋겠고요. 날로 먹는 음식들은 조리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칼이나 도마 같은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날씨가 더워질 때 대부분의 음식을 좀 익혀 먹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이 봄철 식중독은 방심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은 웬만하면 익혀 먹고 또 잘 씻어 먹고 손도 평소에 잘 씻기, 이걸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CP-CoV-032 임상 이상에서 증상 개선에 걸리는 기간을 4일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임상 시험을 통해 발견한 투여량으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약물 주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는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입증돼 구충제로 쓰여왔지만 임상시험에서 혈중 약물 농도가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임상에서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전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창고 대신 상처에 붙이는 방식으로 세포를 이식해 상처를 치유하는 스티커가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부산대 공동연구팀은 생체 친화형 얇은 막에 자외선을 처리해 살아있는 세포가 적절한 세기로 부착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티커 위의 세포가 내재적으로 가진 이동 성질에 따라 스티커에서 피부 조직으로 이동한다며 수평 방향뿐 아니라 수직 등 3차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티커를 실험동물의 다양한 상처에 붙인 결과 상처가 빠르게 재생됐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3월 수상자에 삼성중공업 방창선 파트장과 MCT 최병선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방창선 삼성중공업 파트장은 극저온 액체 화물 저장 용기를 독자 개발해 친환경 액화수소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병선 MCT 대표이사는 금속을 가공할 때 생기는 잉여 부분을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해 자동차 조향장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각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보출연연구소가 개발한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사업화 유망기술 페어 2023이 14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원자력 등 4개 분야의 기술 55건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우주기술 연구자 발표와 연구자와 기업 간 기술 상담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동 티에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과 기술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앞선 보도에서 최근 조사 결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후각과 미각이 저하된 경우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완치자 중 일부는 이뿐 아니라 잔기침과 어지러움, 우울, 위장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코로나 후유증 관리에도 정부 차원의 꼼꼼한 대책과 발빠른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